안녕하세요. 이기훈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설명하겠습니다. 실습은 에이모스를 이용할 것이고요. 이 구조방정식 모형 Structural Equation 모델에는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요인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 이건 단순히 요인 간의 개수의 유의성 검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매개효과의 검정입니다. 매개효과에 대한 정의와 바론과 케니의 방법, 부스트랩 방법, 소벨 검정법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조절 효과입니다. 여기서는 명목 변수의 조절 효과만 고려합니다. 즉 그룹 간 개수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여러 개의 그룹까지 비교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여기에서는 두 개의 그룹의 비교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논문에서 연구 모형을 구축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타원들에 의해서 표시된 속성들은 잠재 변인 또는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의 관계를 제시한 것이 연구 모형이 될 것입니다. 각 요인 간의 관계는 각각의 연구 가설로 표현하고 이 하나하나를 각각 검증할 것입니다. 연구 모형을 검증하는 단계는 2단계로 나누어 실행합니다. 1단계가 요인들을 구성하는 변수들이 적절한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메저먼트 모델을 검증한다고 표현하는데 이때 확인적 요인 분석을 이용합니다. 측도 모형을 검증할 때 외생 변수의 측도 모형과 내생 변수의 측도 모형을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연구 목적상 외생 변수에 집중해서 외생 변수만으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전체를 한꺼번에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적 요인 분석 영상에서 설명하였습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에 의해서 측정 모형이 적합하다고 결론이 나면 다음 2단계로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즉 구조 모형에 대한 검증을 실행합니다. 이때는 경로 개수의 유의성과 전체 모형의 적합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단계의 검정, 즉 구조 모형의 검정이 이번 영상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구조 모형 검정을 위해서 첫 번째 할 일은 요인 간 인과관계가 표시된 모형을 그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에이모스를 사용한다고 가정하고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요인 간의 인과관계를 화살표로 그리고요. 외생 요인 간에는 코비네트 관계를 설정합니다. 설정하지 않으면 두 요인 간의 독립관계를 가정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추정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다중회귀 분석에서 다중공선성을 설명하면서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내생 요인에게는 오차항을 설정해 줍니다. 오차항을 설정해 주는 이유는 C가 A와 B로 설명이 되는데 이 두 개의 요인으로 C가 100% 설명되는 건 아니니까 설명되지 않는 부분을 오차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D도 C에 의해서 100% 설명되는 건 아니니까 오차항을 설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형 작성이 끝나면 에이모스를 실행하고 모형 적합지수를 구합니다. 에이모스에서 모형 적합도를 구하고 모형 적합도 기준이 통과될 때까지 모형을 계산합니다. 모형 계산을 위해서 주로 하는 방법은 같은 요인 안에 있는 변수들의 오차항 간의 상관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형을 수정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경로 개수를 구하고 유의성을 검증합니다. 2단계를 완료하면 우리는 논문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모형이 적합한지 확인을 위해서 모형 적합도를 제시해 줍니다. 제시해야 하는 통계량 값은 우선 카이제오 값, 자유도, P 값인데 이들 값으로는 모형 적합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고할 모형 적합 지수로는 카이제오 값을 자유도로 나눈 값, 표준 RMR, RMSEA, CFI, NFI, TLI 등등입니다. 이때 나온 모형 적합 지수는 메저먼트 모델에서의 모형 적합 지수보다 덜 적절하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음은 요인 간의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경로 개수의 유의성 검정표를 제시합니다. 경로를 적어 주시고요. 추정값, T값, P값, 그리고 검정 결과를 적습니다. 에이모스에서
P값이 0.001보다 작으면 별표로 표시됩니다. 여기에 표처럼 P값이 0.05보다 작다면 요인 간의 유의한 관계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제시한 연구 가설이 채택되는 것입니다. 예제를 통해서 직접 요인 간 관계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예제에 사용할 데이터는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사용했던 모바일 앱 사용 동기에 관한 자료입니다. 사용 편의성, 사용 유용성, 사회 관계성이 앱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고 이는 구매 의도에 영향을 준다는 모형입니다. 각각의 관계를 가설로 설정해서 각 가설을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모스를 이용해서 각 개수의 유의성을 검증해 보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만들었던 확인적 요인 분석 모형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개가 외생 요인이고 요 두 개가 내생 요인이죠. 모든 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가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내생 요인에 관계된 상관관계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인 전체 선택 누르시고 이동 누르신 다음에 이동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전 누르시고요. 이 내생 요인에 오차항이 존재해야 되니까 오차항을 하나씩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화살표로 관계를 표시해 줍니다. 그리고 오차항에 이름을 적어주기 위해서 플러그인에 가셔서 관측되지 않은 변수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변수명이 정해지고요. 약간 좀 삐뚤어진 그림을 위해서 터치업으로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을 다 그리고 나면 실행하시기 전에 분석 특성을 눌러서 몇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의 표준 추정량과 그리고 수정 지수를 체크한 다음에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닫을 때는 저장 버튼이 없으므로 그냥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실행 버튼 누르시면 실행이 된 다음에 결과 보기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출력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첫 화면에는 정보 수와 추정된 개수값들의 수를 요약한 자유도가 표시되고요. 여기에 모형 적합에 관련된 카이저 검정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카이저 값이 203.993, 자유도는 93, P값은 아주 작아서 모형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이걸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모형 적합 지수를 체크할 것입니다. 모델 핏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핏을 보시면 카이저 값을 자유도로 나눈 값이 2.193으로 3 이하고요. RMR 0.063, NFI, TLI, CFI 모두 0.95 이상이고요. RMSEA 0.063으로 매우 우수한 적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표준화된 RMR을 표시해야 된다고 했었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앞에 가셔서 플러그인에 스탠다다이즈드 RMR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시켜 주시면 RMR 값이 따로 계산이 됩니다. 다시 출력 결과에 에스티메이트로 돌아오시면 경로와 추정값, 표준오차, T값, P값들이 표시됩니다. 이 값들을 모형 그림과 함께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각 개수의 유의성을 또 표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SR이 애티튜드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제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형 적합 지수를 보면 연구 모형의 형태가 적합함을 알 수 있습니다. 각 경로 개수의 유의성을 보시면 하나만 빼고 모두 유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가설 중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채택합니다. 구조 방정식 모형에서 경로 개수의 유의성 검정 외에 중요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개 효과에 대한 검정이고 또 하나는 조절 효과에 대한 검정입니다. 매개 효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독립 변인이 종속 변인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중간에 어떤 변수를 통해 영향을 준다면 그 중간에 개입하는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하고, 이런 모형이 성립하면 매개 효과가 존재한다고 정의합니다. 우리가 두 변인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자 할 때 매개 변수를 통해서 그 메커니즘을 좀 더 잘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능이 업무 성과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능이 좋은 사람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즉 어떤 작동 원리로 인해서 좋은 업무 성과를 내는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중간에 개입하는 변수로 작업 효율성이라는 매개 변수를 발견한다면 지능이 작업 효율성에 영향을 주고 작업 효율성이 업무 성과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매개 효과는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를 통해서 종속 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하는데, 여전히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를 직접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한다면 부분 매개라고 표현합니다.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부분이 유의하지 않다면 종속 변수는 완전히 매개 변수만을 통해서 설명되니까 완전 매개라고 합니다.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으로 바론과 케니가 제안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맞는다면 매개 효과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두 번째,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하고, 세 번째, 매개 변수가 종속 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한다면 매개 효과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죠. 최근에는 첫 번째 조건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논문에서 실제로 이 방법을 이용해서 매개 효과를 검증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매개 효과를 분해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경로 개수 크기를 총 효과라고 합니다. 매개 변수를 설정하였을 때 독립 변수에서 종속 변수로 직접 가는 개수 크기를 직접 효과라고 합니다. 또한 매개 변수를 통해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개수 크기를 간접 효과라고 합니다. 이때 독립 변수에서 매개 변수로 가는 개수가 A이고 매개 변수에서 종속 변수로 가는 개수 크기가 B라고 하면 간접 효과는 두 개수의 곱이 됩니다. 총 효과가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로 분해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식 관계가 성립합니다. 바론과 케니의 방법은 A가 유의하고 B가 유의하면 매개 효과가 존재한다고 했지만 실은 간접 효과, 즉 A 곱하기 B가 유의한가를 검증해야 합니다. 즉 매개 효과를 검증한다는 것은 이 간접 효과가 유의한가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개 효과를, 즉 간접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방법인 소벨의 검증법과 최근 많이 사용되는 부스트랩 방법입니다. 아마도 매개 효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들어보셨을 거고, 소벨은 정규성을 가정하는 모수적인 방법이고요. 부스트랩 방법은 분포에 대한 가정이 없는 비모수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소벨은 사용이 상대적으로 좀 편리하고요. 부스트랩은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서 어떤 것을 사용할까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소벨을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둘 다 사용 가능한데 설명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매개 효과의 검정 방법 첫 번째, 소벨 검정입니다. 소벨의 검정은 간접 효과 AB가 0인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통계량은 AB를
AB의 표준 오차로 나눠주는 형태입니다. 이 값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보고 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변수가 정규 분포라 하더라도 정규 변수의 곱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습니다. 정규 분포보다는 좀 더 가운데로 몰리는 뾰족한 분포를 갖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소벨 검정은 많은 비판을 받게 됩니다. 표본수가 작을 때는 부정확하다, AB를 구할 때 사용된 표본수가 다르면 문제가 있다 등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매개 효과를 검증할 때 보통 표본수가 200이 넘고 AB를 구할 때 사용된 표본수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하면 표본수가 140 이상이면 소벨 검정이 부스트랩 방법보다 어떤 면에서는 우수하다고 주장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에이모스에서는 이 검정값을 출력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해주는 웹사이트나 엑셀을 이용해서 간단히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스트랩 방법입니다. 부스트랩 방법은 간접 효과 AB의 분포를 부스트랩 분포에 의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부스트랩 방법에 익숙하지 못하시면 제 유튜브 채널에 부스트랩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스트랩 방법은 데이터를 리샘플링해서 간접 효과의 분포를 구하고 신뢰 구간 또는 P값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접 효과의 부스트랩 분포가 이렇다면 여기에서 간접 효과의 신뢰 구간을 구합니다. 이 안쪽의 비율이 95%가 되도록 합니다. 그러면 간접 효과의 신뢰 구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이 구간 안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간접 효과는 0이 아니다. 즉 간접 효과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에이모스 출력에서는 좀 더 편리하게 P값으로 표시됩니다. 즉 P값이 작으면 간접 효과가 0이 아니다. 즉 매개 효과가 존재한다고 판정하는 것입니다. 에이모스를 사용할 때는 BC 방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부스트랩 방법은 정규성 가정이 없는 비모스적인 방법이고 표본수가 작을 때도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사용에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제를 통해서 직접 매개 효과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예제에 사용할 데이터는 확인적 요인 분석에서 분석했던 모바일 앱 사용 동기에 대한 자료입니다. 여기서는 사용 편의성이 사용 유용성을 매개해서 태도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매개 효과를 검증합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 편의성이 애티튜드로 가는 직접 효과가 유의한지 검증하고요. 유용성을 통한 간접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모형에서 이러한 모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편의성과 유용성이 둘 다 외생 변수로서 둘 간에는 코베레이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지우시고요. 그리고 편의성에서 유용성으로 가게 되면 이 유용성이 내생 변수가 돼서 우리가 오차항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플러그인에서 오차항의 이름을 적어주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분석 특성을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아웃풋에 가셔서 간접, 직접, 총 효과에 체크하시고요. 부스트랩 방법 탭으로 가셔서 부스트랩 실행하시고요. 실행 횟수는 1000번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정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편향, 수정, 추정 방법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신뢰 구간은 95%로 정해주고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출력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파일에 부스트랩 결과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티메이트에 가셔서 매트릭스 아래 총 효과, 직접 효과, 간접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스트랩 결과는 아닙니다. 직접 효과로 가시면 PEU에서 애티튜드로 가는 직접 효과가 0.45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PEU에서 애티튜드로 가는 요 직접 효과가
0.45가 되는 것이죠. 간접 효과에 가시면요. PU에서 애티튜드로 가는 간접 효과는 0.475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값은 두 경로 개수의 곱이 0.475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0.475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출력 결과에서 부스트랩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효과는 PU에서 PU를 통해서 애티튜드로 가는 효과이므로 두 개수의 곱으로 추정됩니다. 이 두 개수의 곱의 분포에 대한 아래의 부스트랩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아래에 바이어스 코렉티드 퍼센타일 메소드를 클릭하시면 간접 효과의 부스트랩 신뢰 구간이 표시됩니다. 먼저 하하는 0.125, 아래로 내려가시면 상하는 0.886, 즉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 신뢰 구간 안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간접 효과는 0이 아닙니다. 즉 간접 효과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검정을 신뢰 구간만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요. P값도 표시를 해줍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양측 검정 유의 확률이 추정되어 있습니다. P가 0.009이므로 간접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매개 효과가 존재합니다. 부스트랩 검정이 비모수적인 방법이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예를 한번 보시죠. PU에서 애티튜드로 가는 직접 효과의 유의성을 부스트랩 방법에 의해서 검증해 보겠습니다. 다이렉트 이펙트 선택하시고 아래에 바이어스 코렉티드 퍼센타일 메소드 선택하시면 신뢰 구간을 보시면 하한이 0.04, 상한이 0.918로 되어 있습니다. 즉 구간 안에 0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습니다. 앞에 경로개수 추정가 검증에서는 분명하게 유의하게 나왔는데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매개 효과를 검증할 때 부스트랩 방법만 너무 믿지 마시고 모수적인 방법도 같이 실행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소벨 검정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소벨 검정 통계량은 이러한 형태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A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B가 되고요. A의 표준 오차, B의 표준 오차. 그렇다면 소벨 검정 통계량은 이렇게 계산이 돼서 3.146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표준 정규분포에서 3.146은 매우 큰 값이죠. 이에 따른 P값은 0.0016이 돼서 간접 효과가 존재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이 바로 모수적인 검정 방법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벨 매개 효과 검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직접 효과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간접 효과도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PU가 애티튜드를 설명할 때 PU가 부분 매개합니다. 매개 효과 예제에 대한 과제가 있습니다. PU가 구매 의도에 영향을 줄 때 애티튜드가 매개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슈, 조절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절 효과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조절 변수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수식으로 표시하면 이렇습니다. 모형식에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의 곱의 개수가 유의하게 존재하면 조절 효과가 있는 거죠. 조절 변수가 계량 변수일 수도 있지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명목 변수인 경우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2가 명목 변수로서 남자일 때는 1, 여자일 때는 0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여자일 때는 0, 0.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남자일 때는 1, 1 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요.
여자일 때는 이러한 식이 되고요. 남자일 때는 이러한 식이 됩니다. 이 차이가 베타 2가 되고요. 기울기를 보시면 여자의 기울기는 베타 1이고 남자의 기울기는 베타 1 플러스 베타 3, 즉 베타 3가 0이 아니다, 유의하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 간의 기울기에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조절 변수가 계량일 때도 마찬가지로 독립 변수와 조절 변수의 곱의 개수가 유의하면 조절 효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x1과 x2가 관측 가능하면 두 변수의 곱도 같이 모형에 넣어서 베타3가 유의하다고 하면 우리는 조절 효과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조절 변수가 명목 변수인 경우에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예에서처럼 조절 변수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이는 여자 집단에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회귀 개수가 베타 1이고 남자 집단에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회귀 개수가 베타 1 프라임일 때 이 두 회귀 개수가 동일한가를 검증하는 문제와 같습니다. 즉, 이 두 회귀 개수가 다르다고 하면 조절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두 회귀 개수가 같은지를 검증하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무가설은 베타 1과 베타 1 프라임이 같다가 되겠죠. 이를 검증하는 검정 통계량은 두 회귀 개수의 추정값의 차이와 표준 오차로 나눠준 값이 검정 통계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검정 통계량은 t분포를 따르고 있으나 표본수가 크다라는 가정하에서 이 값은 표준 정기분포를 따를 테고요. 이것이 클로그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t 통계량이 아니라 z 통계량이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만약에 두 값의 차이가 크다면 이 g 값이 굉장히 크게 나오겠죠. 그래서 g 값이 크게 나오면 귀무가설을 기각, 즉 두 회귀 개수가 다르다고 판단을 하고 조절 효과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에이모스에 의해서 조절 효과를 검증하는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앞의 데이터와 동일합니다. 이러한 경로 모형에서 젠더의 조절 효과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설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사용 편의성이 태도에 영향을 줄 때 젠더의 조절 효과가 존재하는가? 다르게 표현하면요, 유용성이 애티튜드에 영향을 주는 것이 남녀에 따라 다른가? 관계성이 남녀에 따라서 다르게 애티튜드에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모형은 전체 그룹이 하나로 되어 있죠. 이 그룹을 클릭하셔서 첫 번째 그룹 넘버 1에다가 메일이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그룹을 지정을 해줍니다. 새로운 그룹으로 피메일 지정하신 다음에 클로즈 하면 메일 그룹과 피메일 그룹으로 나뉘었는데요. 어떤 그룹이 메일이고 어떤 그룹이 피메일인지 데이터 파일에서 정의를 해줍니다. 그룹핑 변수를 선택하시고 젠더 변수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룹 밸류에서 젠더 값이 1인 경우에 OK 하시면 젠더 값이 1인 300명 중에 183명이 메일 그룹에 할당이 됩니다. 피메일 그룹을 정의하기 위해서 파일 네임 가셔서 데이터 파일 여시고요. 그리고 그룹핑 변수 젠더 OK 그룹 밸류 2 OK 하시면 300명 중에 117명, 즉 젠더 값이 2인 경우에 피메일 그룹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OK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 특성에 가셔서 차이를 검증하는 Z값에 체크를 해주시고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런 하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우리가 결과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결과에서 추정값을 보시면 먼저 남자 그룹에서의 추정값이 나옵니다. 남자 그룹에서 각 경로 개수의 추정값과 P값이 표시되고요. 이 세 개의 경로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이때 각 경로 개수의 이름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파라미터 15, 16, 17 이런 식으로 부여가 됐습니다. 또 여자 그룹을 보시면 이렇게 여자 그룹의 경로 개수가 추정값이 나오고 P 값이 표시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그 경로 개수에 이름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페어와이즈 파라미터 컴패리즌을 누르시면 개수들을 비교한 Z 통계량 값들을 표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2.945라는 값은 파라미터 1과 파라미터 2를 비교하는 Z 값입니다. 이것이 표준 정규표를 따르기 때문에 이 값이 1.96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1.96보다 작으면 이 두 개의 파라미터 값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파라미터끼리 비교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남자 그룹에서는 이러한 경로가 파라미터 15, 16, 17로 정의되어 있었고요. 여자 그룹에서는 38, 39, 40으로 정의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15와 38을 비교하고요. 16과 39, 17과 40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교한 값을 이 상태로 찾기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카피해서 엑셀에 붙인 다음에 작업을 합니다. 엑셀에서 틀 고정을 이용하면 파라미터끼리 비교하기가 용이합니다. 15와 38을 비교하기로 했었죠. 그때 Z값은 마이너스 1.792입니다. 이 값이 마이너스 1.96보다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값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이 두 개의 경로 회귀 개수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죠. 다음은 16과 39, 17과 40을 비교해야 되겠죠. 조금 확대하면요. 각각의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들도 역시 1.96보다 작기 때문에 두 개수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다 남녀 간의 개수가 동일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구한 통계량 값들이 어떻게 구해진 것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자일 때 추정값 카피하시고 여자일 때 추정값 카피하셔서 이렇게 엑셀에 붙여 놓습니다. 결과를 좀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파라미터 15와 파라미터 38을 비교하는 것이었죠. 즉 0.694와 0.086이 같다고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검정 통계량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클로그 통계량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두 값의 차이를 각각의 표준 오차의 제곱의 루트를 씌운 값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그러면 Z값은 1.789가 나와서 두 값은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례로 비교한 값들이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값들은 아까 에이모스에서 구한 이 값들과 부호만 다를 뿐 같은 값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조절효과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값이 크게 나와서 회의개수가 동일하지 않다면 우리는 조절효과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로개수의 유의성 검정, 매개효과의 검정, 조절효과의 검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